자,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조금 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가정의학과 이제 실습 돌면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오늘 주제는 임상적 추론인데, 환자 진료할 때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추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개요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달리 1차 진료에서는 이제 환자 진료를 할 때 임상적으로 추론하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저기 이제 환자 진료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진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환자 진료할 때 진단하는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1차 진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1차 진료에서의 어떤 그 환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1차 진료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 1차 진료에 오는 환자들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환자 진료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강의 목차는 임상적 추론의 개념과 지식, 그리고 여러 추론법이 진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임상적 추론을 하려면 좀 나름대로 그래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환에 대한 고찰은 아마 요걸 할 시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아니면 그 슬라이드를 보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개요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상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 목적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증상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환자의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했을 때 검사 등의 원인이 이상하게 나왔는 검사나 여러 가지 이상 소견에 대해서 그 원인은 과연 뭔지,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면 그 진단은 정말로 정확한 건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할 때 그 치료는 제대로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다 임상적인 추론인 거죠. 결국은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고예요. 근데 이제 임상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일 수도 있겠지만, 진단하고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행위,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나 치료법이나 이런 게 정말 환자한테서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잘 저울질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진단에 따른 치료법은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굉장히 유의한데, 요거는 아마 강의 거의 끝부분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임상적 추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상적 경험도 많아야 되고, 결국 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도 많이 있어야 실제로 임상적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직관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임상 추론 과정이라는 걸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오겠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환자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기는 증상,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병력. 병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력, 현재 병력,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소셜한 히스토리도 한번 환자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고. 요즘 시절 같을 때는 코로나가 유행을 하는데 그 코로나도 하나의 여러 가지 소셜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이 환자의 어떤 문제점이 뭔지를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1차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환자의 정보만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때 이제 어떤 추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실제의 이 환자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내릴 수 있는 확률을 그때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라고 검사 전 진단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진단 가능성을 추론을 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진단 검사법이죠. 그래서 일단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게 되면 검사 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또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진단이 제대로 되고 치료법이 잘 적용이 돼서 환자가 많이 좋아졌다. 환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고, 추론은. 만약에 근데 치료까지 했는데 별로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추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추론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는 겁니다. 가설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머리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여러 가지 이제 병력 청취했는데 어떤 긴장성 두통이냐, 마이그레인이냐, 아니면 다른 신경학적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두통이냐 하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브레인 워크업을 해봐서 정말 뉴럴로직하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오가닉한 건 없이 다른 긴장성 두통 같은 어떤 스트레스 관련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추론을 할 때는 하나의 가설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례 1을 한번 보게 되면 54세 여자 환자가 2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 안 하고 비약물 치료를 계속 정기적인 팔로우 하는 중에 갑자기 정기적인 팔로우 이전에 방문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구역질 증세가 있고 피로가 심해지고 갑자기 소변 색깔이 노래지면서 어두워지면서 전신이 노래지는 그런 존디스 증상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2달 전부터 직접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학적 검사를 하니까 라이트 어프 쿼드란트에서 에피게스트림 쪽으로 텐더니스가 느껴지더라.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는 비교적 너무 티피컬한 케이스라서 좀 가설 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하기 전에 세운다고. 여러 가지 간이 나쁜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또 혹시 키드니 디지즈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설들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가설 세운 게 간이 나쁜 거 아니냐 가설을 세워놓고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 기능이 이렇게 악화가 돼 있어요.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져 있고 빌리루빈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CT까지 찍으니까
뭐 GB월도 굉장히 GB도 좁아지 수축돼 있으면서 GB월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큐트 톡식 헤파타이티스다 하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정례 1에서의 진단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환자 정보를 모으고 1차 추론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2차 추론은 톡식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진단을 내리는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치료해서 좋아지면 다 해결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는데, 28살 된 남자 환자가 2년 전부터 발생한 아주 심한 피로감, 전신 통증으로 방문을 했어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자주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주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도 막 이리저리 여러 군데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온몸도 가려움 증세도 많이 느낀다 그랬어요.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인사과에 근무한다 그러고, 과거나 현재 병력은 없다 그러고, 28살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뭐 별로 하는 건 아니고,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은 조금 낮은 편이고, 펄스는 조금 빠른 편이고, 체온은 정상이고, 다른 특별한 진찰 소견은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들어해서 3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병원을 방문해서 많은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참 어렵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막 세워봐야 돼요. 여기는 뭐 내가 정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고 가설을 세워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사는 이런 검사를 했다고 칩시다. 뭐 더 많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검사를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특이 소견이 없었어요. 이전에 그 3군데나 병원을 다녔는데 이상이 없다시피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검사를, 이상 소견에 대한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면 오가닉한 문제를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룰아웃을 시키죠. 그러면은 혹시 사이콜로직한 프라블럼이 아니냐? 그럼 사이코소셜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환자의 어떤 뭐 주변 상황들, 스트레스 상황이 뭐 얼마나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은 게 없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물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서가 있으면 사이코소셜한 문제 때문에 이 환자는 앞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메디칼리 언익스플레인드한 어떤 질병이냐 하는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례 2에서의 진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환자 정보를 통해서 1차 추론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추후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다른 고려사항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후에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칼리하게 뭐 익스플레인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심톰이나 사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추론을 잘 해야 사실은 환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론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의사가 갖춰야 될 거는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목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프라블럼 리스트를.
프라블럼 리스트라는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잘 모아서 진단 문제 목록을 만들어 놓고 프라블럼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프라블럼들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진단 목록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환자 추론을 가능한 한 빨리,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가능성이 높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의사라고 하는 경우는 임상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 지식으로, 다양한 지식으로 문제 해결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가설들, 한 몇 가지를 집중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진단적 검사를 수행을 해야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막 우리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했듯이 PBL 듣듯이 뭐 두통이 있으면 두통에 대한 거 쭉 있고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원인들 쫙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가능하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가설, 진단이죠. 결국은 진단 두세 가지를 머릿속에 추론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진단적 검사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확인이 빠른 시간 내에 되면 거기에 이제 진단을 내려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면 되고, 만약 안 된다면 물론 다른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근데 이런 가설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근거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그냥 감으로 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뭐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도 나는 이래 해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했다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추론 과정에서 얘기하면 증거나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추론을 할 때는, 우리가 질병 가능성을 추론할 때는 이런 우도비라고 하는 차후에 조금 후에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검사의 질병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환자를 갖다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어프로치하고 실제로 우도비를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료 수행 과정, 추론 과정은 굉장히 효율적이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하고 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요거는 하나의 얘기 때문에 우리가 문진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증거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요거는 소개해 주는 거 콜드 스파라고 하는 것도 나도 문헌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물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 하에 환자의 어디 통증이 있어서 왔으면 그 통증의 특성이 어딘지, 온세, 위치,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강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증세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악화 요인, 완화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동반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과학적으로 환자의 심톰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자료를 모아서. 그 진찰도 마찬가지예요. 진찰도 포괄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의료 환경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이 되게 되면 그 추론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방법들이 바로 증거에 입각해서 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 테이킹이나 피지컬 이거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추론을 하고, 이 환자는 내가 이런 추론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진단적 과설들은 치료 계획을 같이 동시에 세우면서 결과에 기초해서 세워야 돼요. 진단 따로 치료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런 진단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단적 추론을 하는 게 중요하고,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결정의 주된 목적은 모든 건 환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해보다는 이득이 높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아웃컴이 결국 쇼텀뿐만이 아니고 롱텀 아웃컴을 얼마나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 경험적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띠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항상 요 부분,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볼 때는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박한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데 그걸 찾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아웃컴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실제로 이득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되게 어렵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정말로 완벽한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렵죠. 그 우리가 사실 공부하고 환자를 많이 보고 발전해내고 하는 과정이 완전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으니까. 유능한 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정보 수집을 명확하게 하는데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보면 어떤 특정 질병에 익숙한 의사는 하나의 정상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질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환자를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의사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실제로 여러 가지 진단적 추론법이 차이가 나요. 유능한 의사는 정상 패턴을 잘 해서 가능하면 가능성이 높은 가설들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롤아웃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나 비용이나 너무 그거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 방법인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임상추론, 결국 우리가 진료죠. 진료를 할 때 항상 환자의 개인적인 측면을 항상 고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뭐 예를 들면 약물 알러지가 있는지, 치료에 대한 과거 경험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해서 우리가 환자의 어떤 진료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뭘 원하는지 그런 걸 항상 파악을 해야 돼요. 환자가 어디 아파서 왔는데 그 환자의 어떤 그 심통만 보고 그래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고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왔지만 실제로 본인은 그걸 통해서 뭘 알고 싶은지, 진짜 정확한 진단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단지 그냥 이 증상만 해소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걸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환자의 솔직한 대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임상 그 추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상 진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도 조금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 질병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평생 해야 될 문제고지만, 임상 추론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논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경험을 통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요런 지식을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교과서를 보거나 특히 문헌을 참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헌을 볼 때는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평을 할 수 없으면은 그 논문이 갖고 있는 결과만 보고 그냥 따르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라고 많은데,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거기에 대한 것도 결국은 그냥 아무런 비평 없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따라서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항상 그 자료, 과학적 근거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를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학생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결국 우리가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 진단 검사법, 그리고 검사 후의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게 이제 가설인데,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는 게 그게 과연 뭐냐 하는 건데, 항상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그걸 세워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치매가 잘 걸린다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이런 진단적 가설을 할 때, 진단적 가설이라고 하는 건 진단을 내릴 때 어떤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진단을 내릴 때 환자의 나이나 성별, 여러 가지 문제 목록, 진료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똑같이 인지기능 건망증이 생겨서 왔는데 25살짜리 남자애랑 한 75살 할아버지랑 전혀 다르겠죠. 접근하는 방법이.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환자 여러 가지 칩 컴플레인도 여러 가지 문제 목록에 따라서 실제로 진단이 처장지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진료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진단이라는 게 100% 확실하면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않고 추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만 따지기 때문에 진료 환경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아니면 1차 진료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런 걸 염두를 해야 돼요. 이러한 근데 가설은 반드시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됩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자기 스스로 가설을 세웠으면 그걸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가설 검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의학적, 지식적으로 예를 내리고 가설을 갖다가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헌이나 이런 데서 가설 검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지만, 하나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으면 아까 같이 술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잘 걸린다, 그러한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의학적인 논문에서의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하는, 검증하는 과정은 거기에 대한 가설을, 반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은 치매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로 그걸 기각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통계적이죠.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다 안 됐다, 요 의미가 있다, 요 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라는 게 이제 보통 아직까지는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통계가 과학인지. 왜냐하면 통계 방법도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요. 완벽한 통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게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P값이 뭐 5% 미만이다 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음주는 치매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의 어떤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까 이제 소개를 했듯이 우리가 임상적인 여러 가지 추론 과정에서 보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차 가설을 세우죠.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여러 가지 병력도 청취하고 진찰을 해봐서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진단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봤을 때 검사 후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제 어떤 진단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아까 첫 정례에서 일단 아무래도 뭐 그 여자 환자는 독식 헤파타이티스 아닐까라고 1차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1차 가설이 틀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 검사 후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예를 들면 기침이나 가래, 발열 증상으로 왔을 때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폐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떤 치료를 할 거냐. 폐렴이 있다 없다 확인해서 내가 처음에 세웠던 1차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더 확인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내려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런 어떤 여러 검사가 더 없이 치료법을 바로 적용하고 나서 환자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진료에서 많이 적용이 되겠죠. 환자가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되는 기침, 가래, 발열 증상, 심하지 않은 발열 증상으로 왔다. 그럴 때는 뭐 커먼 콜드나 URI로 생각하고 일단 치료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후 반응이 좋으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설이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그 가설을 또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설, 진단적 추론 검증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런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가설은 실제로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이나 히스토리나 이제 피지컬 하면서 환자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가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진단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진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한테 불필요한 검사나 이런 것도 줄게 되고,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제대로 환자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검사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진단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검사법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혀 환자한테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심톰이나 사인인데 우연히 검사를 하게 되니까 어떤 질병이 의심된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나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실제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복부 CT를 찍었어요. 환자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높다는 CT 파인딩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환자를 보니까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CT 파인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요즘 CT가 굉장히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양성 소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질병의 정의가 너무나 확대되고 기준점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콜레스테롤 뭐 기준도 그렇고 LDL 콜레스테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지 고지혈증이다 기준, 그리고 당뇨 기준도 많이 낮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자꾸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냥 거기에 진단을 기준을 맞춰서 환자를 갖다 바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르게 좀 볼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질병의 어떤 진단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어떤 추후 검사나 아니면 팔로업이나 치료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죠. 의사마다. 문화적인 고려도 많이 해야 되고 의사의 이해도 부족에 따라서 질병이나 진단검사법이나 치료법에 따라서 의사의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실제로 과도한 진단뿐만이 아니고 또 치료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많은 임상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검사 전의 확률,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뭐냐. 실제로 어떤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1차적인 추론을 했죠. 그게 이제 추론했을 때 실제로 검사 전에 실제 어떤 질병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만약에 그 질병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그 질병은 룰아웃이 될 수 있는 거고, 질병 가능성이 실제로 그 차후에 여러 가지 뭐 검사나 이런 정보가 없이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워크업이나 진단 없이도 그 추론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프로바빌리티가 뭐냐 하는 걸 간단히 소개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겠죠. 근데 그와 달리 우리가 오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응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응비는 확률을 얘기하죠. 확률을 얘기하는데 그 확률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확률이 아닐 가능성 분의 실제 확률일 가능성의 비예요. 대응비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의학적인 여러 가지 문헌에서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단순한 프로바빌리티보다는 오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오저레이즈라고 하는 게 그 임상 실험 뭐 연구에서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나 여러 가지 스타디에서 오저레이저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자드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를 그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레이저를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프라이어 오저라는 얘기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프라이어 오저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그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임상적인 디시전 룰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을 볼 때 실제 그 증세가 얼마나 그 유병률이 높으냐. 그리고 의사의 직관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어떤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증세를 봤을 때 실제 클리니컬 그 프라이어 오저 가능성을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데 클리니컬 디시전 룰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 환자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어떤 가능성을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예측 임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이런 게 있겠죠.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기준을 따져보면 환자를 보니까 혈압도 높고 담배도 피고 가족력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각각에 대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오저레이셔가 이렇게 돼요. 위험도가 2.5, 1.9, 1.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 합치는 거냐 곱하는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다라는 거죠. 이 환자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어떤 위험이 많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환자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 환자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예를 들면은 체스트 페인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환자의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진단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1차 진료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값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질환의 가능성 추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알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공부를 많이 해야죠. 임상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질병에 있어서 어떤 질병에서 그 정세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어지럽다 하는 증상을 주소로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질병을 막 생각을 해보죠. 이 환자가. 빈혈이다. 아니다. 스트레스다. 불안증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비인후과적인 병이다. 아니다. 아니면 신경학적 질병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추론을 쭉 했을 때 각 추론에서 쭉 나오는 그 질병들에 있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환자는 이쪽 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어지럽다고 왔는데 만성피로 증상도 있고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수면도 잘 못 취하고 정신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왔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봐서 머릿속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과연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뭐 10가지, 20가지를 다 추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가능성 있는 질병을 한 2-3가지, 서너 가지 많아야 해서 거기에 따라서 1차적인 추론을 가설을 여러 가지 세우는 거죠. 가능성 있는 진단을 내려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를 몇 가지를 해봐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그 다음에 검사 후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추론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의사의 어떤 임프레션이에요. 환자를 봤을 때 이거는 근데 여러 가지 내가 강의 초반기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 근거가 돼야 된다. 이런 게 바탕이 많이 된 의사들은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관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불확실한 질환을 추정하는데 좀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러한 병이 있다고 칩시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90년도에 이런 진단 기준이 있어요. 만성적인 전신 통증이랑 그 전신에 있어서 뭐 18개 중에 압통 중에 11개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내린다 그러는데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임상적인 판단은 뭘 가지고 내리느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만성 정신 통증이 있으면서 실제로 만성 피로감이 호소한다. 거기에 따라 또한 우울증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들도 많아요. 막 손발도 저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이 많이 보이는 사실은 진단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신드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아까 요런 제가 이런 환자가 실제로 이러한 병일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1차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될지 혼란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리는 진단은 항상 불확실하고 잘못된 판단이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검사법인데, 검사법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우도비. 그래서 검사를 시행할 때는 항상 이익이 해보다는 커야 됩니다. 해가 더 크다.
그러면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검사를 하는 이유는 항상 그렇죠. 내가 어떤 질병을 생각했다. 1차 추론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이 늘 높이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보는 거죠. 룰인이나 아니면 룰아웃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1차 추론 과정에서 어떤 프라이어 오즈가 굉장히 높을 때는 사실은 검사가 필요 없고, 너무 낮을 때도 검사 거기에 따르는 가능성에 대한 검사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몇 %라고 하는 기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20%다, 요게 80%다 하면 30%에서 7, 80% 사이에 되는 그런 내가 생각했던 가설, 진단은 내가 더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짜 룰아웃을 할 수 있을지, 룰인을 할 수 있을지 해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진단 가능성을 더 높이거나 더 낮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검사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특이도, 민감도, 예측도, 우도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검사법의 어떤 민감도, 특이도 이렇게 구해지는 건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민감도, 특이도를 통해서 우도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우도비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데, 센시티비티를 1 빼기 특이도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음성 우도비는 1 빼기 센시티비티를 스페시피티로 나눈 건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 보면 민감도가 높을수록, 특이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이제 양성 우도비는 높을수록 그 검사법이 좋다. 음성 우도비는 낮을수록 그 검사법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우도비가 높은 검사법을 정해서 양성이 나오면 실제 그 진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성 우도비가 굉장히 낮은 검사법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음성이 나오면 그 질병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해보면 대체로 수치가 이제 양성 우도비가 10 이상이면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양성이 나왔을 때. 음성 우도비는 음성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게 음성 우도비 자체가 검사법의 우도비가 음성 우도비가 0.1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실제 이 환자는 내가 1차적인 추론을 해서 검사를 했다.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 그 사후에 진단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 만약에 어떤 질병의 이제 내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질병의 가능성이 20%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진단법을 통해서 통해서 검사를 했다고. 그 검사법의 양성 우도비가 예를 들면 20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실제 처음에 그 질병의 가능성이 20%인 게 그 다음에 83%로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처음 가능성이 20%로 낮았는데 실제로 어떤 이 진단 검사 방법의 음성 우도비는 0.03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나오면 실제 그 질병의 가능성은 0.75%, 0.0075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법을 우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검사법의 민감도, 특이도, 우도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검사법을 시행을 하지, 그걸 모르고서는 검사법을 시행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우둔한 짓이죠. 뭐 요즘 뭐 코로나 검사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치료 과정에서
임상적인 추론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항상 치료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치료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통해서 치료법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선배 의사들이 알려줘서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헌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문헌을 통해서 이 치료법은 이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항상 우리가 문헌을 통한다는 게 에비던스가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스스로 평가를 또 해봐야 돼요. 소개를 해보면 최근의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인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란셋에 실린 거죠. 올해 실렸구나 이게 2020년에. 독감 증상에 타미플루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일상적인 이제 독감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차 진료를 방문했을 때 일반적인 대증요법을 하는 거랑 타미플루를 추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뭐 이제 이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아닌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인플루엔자 라이크 일리스란 얘기죠. 그런 환자를 통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환자가 리포트하는 내가 아픈 상태에서 다 나아서 일상에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유주얼 케어는 6.7일, 타미플루 투여한구는 5.7일, 하루 정도 앞당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독감 치료에 타미플루를 같이 추가해서 투여하면 정상 호전이 하루 이상은 빨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독감 증상을 봤을 때 실제로 타미플루를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각 의사가 하는 거고. 두 번째 문헌을 소개해 주면 요게 이제 작년 12월에 나온 건데 잠복 면역 결핵에서 액티브한 활동성 폐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름이 요렇게 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나온 결과가 작년 하반기에 NEJM에 실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과는 이 테이블을 보면 실제로 환자 참여한 게 그 백신을 투여한 군이 1626명, 위약군은 1663명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팔로우를 해봤답니다. 36개월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는 13명이 실제로 활동성 폐결핵이 걸렸고 위약군에서는 26명이 활동성 폐결핵이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백신 에피커시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36개월 되는 때 49.7%다 하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하고 연구 결론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백신 그룹에서는 그 활동성 폐결핵 발생이 0.2936%고 플라세보군은 0.5825%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36개월 때 백신 투여한 거는 그 효과가 49.5, 제가 계산하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계산됐겠죠. 49.7%로 나왔다고. 그럼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 이것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저도 의심이 들어서 다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봤어요. 발생자 수로. 그래서 백신 투여한 거는 13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발생한 게 보니까 0.008N으로 하니까 그렇게 돼요. 하면.
26명은 0.02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솔루트 리스크 디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절대 위험의 그 차이. 절대 위험의 차이를 보니까 0.007이더라고요. 이게 3년이 아니라 실제로 3년 지나고 그냥 발생한 1626명을 단순히 그냥 퍼스니어란 개념으로 안 하고 있던 사람, 뭐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백신군, 위약군 해서 뭐 3년이든 후든 간에 봐서 3년 후에 13명, 26명이 생겼을 때 실제로 발생자 수를 가지고 앱솔루트 리스크 디퍼런스를 보니까 0.007이더라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넘버 니디드 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1로 요 앱솔루트 리스크 디퍼런스를 나누면 142.8명이라고 하는 넘버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143명한테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퍼스니어 개념으로 또 계산하니까 한 곱하기 3을 하면 이 정도 수치가 또 나온다. 과연 그러면은 49.6%, 7%라고 하는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봐서 한 명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143명이나 아니면 뭐 428명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헌에 나왔어. 이건 뭐 애니제임에 나온 거니까 제가 뭐 이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했을 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애니제임에 정말 실릴 만한 논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한 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이런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적용을 잘 시켰으면 하고, 근거에 따른 치료라고 하는 건, 진료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거죠. 증거에 입각한 기준에 맞는, 그리고 환자의 결과를 개선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과서가 좋긴 하죠. 교과서는 여러 가지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자료들만 모아서 나름대로 제시를 해줘서 이 정도의 어떤 진단법이나 치료법이면 어떤 환자에서 수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문헌을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가장 높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고, 문헌의 증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컨트롤이나 코호트 스터디에 대해서 인과관계 밝혀진 논문들, 그리고 상관,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 그리고 이제 임상가의 의견들도 있고, 이제 근거 수준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거 수준이 높은 데서 나온 자료 같으면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해석을 중요하게 잘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소개한 애니제임 논문 같은 식으로. 그리고 정보 수집은 뭐 이런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근거 중심 의료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우리가 임상 출원에 있어서는 임상 증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치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환자가 동의를 했는지,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지, 그 실제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항상 따져야 된다. 무조건 병만 보지 말고 환자도 보고, 환자의 여러 가지 그 요인들, 환자의 주변 환경.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임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복잡해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나도 사실 추론을 내가 잘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학생분들도 듣고 보면 뭐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에 대한 사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 같고, 그리고 항상 환자한테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1차 진료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먼저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아주 중요한 질병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달리 조금 또 달라요.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반응을 바로 봐서, 다른 여러 가지 가설들도 생각하면서, 예후가 높은, 예후가 굉장히 중요한 나쁜 질병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법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진단이나 치료법 할 때도 해보다는 이득이 많이 높은 거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이나 아카데믹한 지식을 통해서 환자 진료를 할 때, 추론을 할 때는 항상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실 스스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는 이런 환자를 볼 때는 내가 이런 식의 접근법을 하고 이렇게 치료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는 진단법을 아니면 치료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수록한 거는 간단하게 이제 1차 진료에서 흔한 질환의 특성이 뭔지, 요거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강의는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